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계약법 강론 중에 매매에 관한 것부터죠. 그래서 매매하고 교환, 임대차, 매매, 환매는 이제 똑같은 매매니까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해서 계약법 강론입니다. 여기서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자, 매매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형태의 계약이냐라고 하는 거죠. 매매, 우리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의 대가로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둘 다 약정하고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니까 쌍무계약이고요. 모든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형식 필요 없습니다. 분료식. 그러니까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매매계약 체결할 때 어떤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할 때 유형이 여러 개, 똑같은 종류의 재산권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종류의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약속만 하면 되지 콕 찍어서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 묵시 다 가능하고 구두, 서면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낙성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쌍무, 유상, 분료식 낙성계약이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이전은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분료식이니까 형식 필요 없다. 특별히 나올 거 없습니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매매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런 거고요. 낙성계약이니까 급부가 없어도 합의만 가지고 성립한다. 이거 두 개 가지고는 낼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동시행의 항변권은 이미 했는데 여기서 뭘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럴 수 있죠. 동시행의 항변권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매계약 체결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과실을 누가 취득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실 취득의 문제를 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계약금 계약에 관한 문제 있죠. 여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는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기라는 계약, 이 계약금 계약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죠. 그래서 매매에서 나오면 요 세 문제입니다. 하나, 둘, 세 개. 두 문제 나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니면 계약금 계약 요거 두 개고, 동시이행은 좀 빠지는 거고, 혹시 매매에서 세 문제가 나오면 요거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교환이라든지 환매 같은 거 있죠. 교환이나 환매 요거는 조금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둘, 세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핵심이에요. 우리 기본서에 가시면요, 504페이지에 563조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잖아요. 낙성 계약이니까 낙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다. 이게 시험에 혹시 틀린 지문으로 나오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그걸 요물계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틀린 지문으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해서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칠판에 있는 내용,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고요.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거기. 자, 매매의 성립은요, 이렇게 낙성이라고 했으니까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고 합의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당사자의 합의, 의사의 합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매 예약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음식점에 가서 음식물 매달 며칠 날 몇 명이 와서 몇 시부터 어떤 음식을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예약이거든요. 그 예약도 음식에 대한 매매 예약인 거죠. 그 예약은 매매에서 예약을 규정하고 있고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을 합니다. 그럼 예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언제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계약을 이날 체결할 거예요. 그럼 이날 본계약 체결할 것을 미리 예정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예약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약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느냐? 나중에 본계약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예약도 일종의 계약인 거예요. 계약인데 무슨 계약이냐?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약도 무조건 계약이다. 근데 어떤 계약이냐?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했으니까 나중에 본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채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모든 예약은 모두 다 채권 계약이다. 예약이라고 하는 건 다 채권 계약이에요. 다 채권 계약이다. 그럼 어떤 채권이 생기느냐? 본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일방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면 그 예약을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 예약 완결권을 쌍방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면 이걸 쌍방 예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매매를 예약하게 되면 일방 예약이에요. 우리 음식점에 가서 음식물에 대한 예약을 할 때 매달 며칠 날 몇 시부터 10명이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약을 하면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도착을 못해도 음식점 사장님 전화 오겠죠. 빨리 오세요. 음식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 일찍 갔다 좀 늦게 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우리 사람 왔으니까 음식 주세요라고 해야 본계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할 수도 있고 쌍방 예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방 예약으로 한 경우는 예약 완결권을 일방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쌍방 예약으로 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이 쌍방 모두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왜? 우리가 예약하는 형태가 그래 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방 예약에 의해서 생긴 이 예약 완결권은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거니까 이거 일종의 뭘까요? 형성권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 매매 예약인데 예약도 계약의 일종이다라고 506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B의 결론이 그겁니다. 딴 얘기 다 필요 없고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본 계약이 가족법상 계약이 됐던 본 계약이 물권 계약이 됐던 본 계약이 준물권 계약이 됐던 본 계약이 신분상 계약이든 재산상 계약이든 따지지 않고 무슨 예약이든 예약은 전부 채권 계약이다. 예약에 의해서 생긴 권리는 예약 완결권, 본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저건 채권 계약이다. 종류는 편무, 쌍무, 일방, 쌍방 필요 없습니다. 일방 예약으로 할 수도 있고 쌍방 예약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서 예약에 응할 의무가 일방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편무, 쌍방이 모두 그에 응할 의무가 있으면 쌍무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다 그냥 이론적인 거 빼버리고 우리 민법에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506페이지 하단부에 한쪽 가로 4번에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된다. 왜? 564조 제1항에 그렇게 취지의 법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하니까 매매 예약에 의해서 생긴 권리가 예약 완결권인데 이 예약 완결권이요.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채권이면서 세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형성권이다. 왜냐하면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약 완결권이 행사가 되면 그 일방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계약이 바로 성립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질 그 A에 똑같이 또 나왔어요. 일종의 형성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잖아요. 재산. 채권 계약이니까 채권 이거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양도성도 있고 상속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존속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존속기간은 형성권의 존속기간이니까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럼 제척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10년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특별히 정할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정하지 않아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합니다. 우리 해제 쪽에서 공부했잖아요. 6개월 이내 또는 2시간 이내 또는 3일 이내에 예약 완결권 행사해 주시오라고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 완결권은 또 소멸하는 거예요.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존속기간 정했을 땐 그에 따르는 것이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최장 10년이에요. 그런데 거기 B에 보시면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 예약 완결권을 정하지 않아서 10년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그래요. 근데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도 정하지 않았고 최고도 하지 않았다. 그럼 최장 1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또 예약 완결권이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고 기간이 지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최장 1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행사 방법입니다. 행사 방법.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상 깊이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거기 이제 문제가 몇 개가 나오죠. 28에 뭐라고 나왔냐면 28회 대표 예제에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매매의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입니까? 채권 계약입니까? 채권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게 예약 완결권이거든요.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본계약이 성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거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직권 고려 대상이에요. 제척기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이건 언제나 항상 강행 규정이고요. 강행 규정이 지켜졌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한다. 자, 매매 예약이 성립한 후에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 절부 멸실돼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없다. 이행 불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을 이행 불능이 되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의미가 없죠. 예약 완결권은 본계약을 체결해서 예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받으려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건데 목적물이 이행 불능이 됐다. 그럼 본계약이 체결이 돼도 불능이 됐는데 예약 완결권 행사할 필요가 없잖아. 이행할 필요가 없죠. 자, 그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엔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년이었죠? 10년이었습니다. 제척 기간이고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10년이다. 최장 10년이에요.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최고 등에 의해서 소멸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이 있었죠. 이 계약금 계약.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그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다라고 해서요.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계약을 당연히 같이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그 매매 계약, 본 계약에 독립된 계약이다. 본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에요. 하지만 본 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2억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7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고 혹시 중도금이나 잔금을 분할해서 약정하기로 했다. 그럼 뭐 중도금은 8월 1일 날 주기로 하고 잔금을 9월 1일 날 주기로 했다라고 해서 중도금 1억, 잔금 1억. 이게 매매 계약이거든요. 매매 계약인데 중도금이나 잔금이 제대로 이행이 될까요? 또 혹시 갑이 잔금 지급 기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이 해주기로 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제대로 해줄까요? 혹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 서로 간에 손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걸 계약금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계약금 계약은요.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그 합의의 내용대로 계약금의 급부 내지는 이행까지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합의만 가지고 성립을 하게 되면 그건 낙성 계약이라고 했는데 합의뿐만 아니라 급부 이행까지 이행까지 해야 성립하는 계약은 그래서 우리가 요물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물 계약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에 관한 합의는 보통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합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부도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얘기죠. 10%의
급부가 있어야 그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약정은 20% 약정을 했는데 급부는 10%만 됐다. 그러면 아직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요. 약정한 기일 내에 이 계약금을 추가적으로 급부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해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독립된 계약이에요. 하지만 본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급부된 상태에서 완전한 계약금이 급부되지 않고 반만 줬다는 거죠. 그리고 약정한 날짜에 나머지 반의 계약금을 더 이상 급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해지하는 건 모르겠으나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나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주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종된 계약도 같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저 계약금 계약은 도대체 왜 체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약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증거금으로서 증약금의 효력이 있고요. 우리 앞에서 계약 해제 쪽에서 봤던 것과 같이 계약을 해제할 때 활용하는 해약금으로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565조에 의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계약금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를 감당하는 위약금으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위약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계약서 같은 데 보면은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위반하면 몰취당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증약금은요. 계약금을 왜 줬을까요?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금으로서 언제나 증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고요.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 그걸 반대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반대 특약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반대 특약만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반대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인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 얘기 없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이. 그럼 아무 얘기 없었다는 얘기는 위약금으로 하자라는 특약이 없었으니까 위약금은 아닌 거예요. 증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이니까 증약금의 효력은 있는 거죠. 해약금은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대 특약도 없었던 거잖아요.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해약금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동네 지나가다가 중개업소에 가면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좀 한번 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건 들어가 있다고요.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 배액을 상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배액 상환,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그럼 위반한 대가로서 몰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계약서에 위약금에 관한 특약만 하면 언제나 증약금이고 또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는 반대 특약은 없었으니까 위약금에 관한 증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위약금인 동시에 증약금이고 해약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위약금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이에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또는 계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위약벌로 정하지 않았으면 위약금에 관한 특약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 손해배상 예정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 발생한 손해와 급부된 계약금을 비교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보다 더 크다든지 아니면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보다 더 크다든지 그 반대로 계약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크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까지만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더 크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부된 계약금보다 실제 손해가 더 크다라고 해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약금을 위약벌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금은 몰수하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배상 예정이 이게 너무 많으면 이건 감액도 가능하거든요. 너무 많이 줬으면. 그 말이 뭐냐면 보통 2억 원짜리 매매할 때는 합의는 계약금은 10% 정도 주고받는 건데 이제 당사자끼리 합의로 계약금을 50% 정도 주기로 했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하나도 없다. 근데 50%다 가져갈 거냐? 이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10% 선을 초과한 부분은 감액 대상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약벌로 정한 이 위약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에는 우리 아까 계약 해지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때는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시기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에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계약금을 수령한 자와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나누어지는데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배액을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답니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그럼 공탁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때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계약금은 509페이지에 보면은 한쪽 가로 1번에 계약금의 효력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 민법 제565조에 의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고 그다음에 교부자는 단순히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다라고 하는 거하고 넘겨보시면 계약금을 교부자는 포기하고 상대방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 우리 앞에서 봤듯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고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됐다는 얘기는 미리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특약한 것으로 봐서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으니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제한 걸 테니까 서로 간에 원상 회복해 줄 것도 없다. 자, 이렇게 이제 해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해약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계약이 잘 이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중도금 받았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이행이 됐으니까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수인이 금전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안 되면 중도금 줄 때 계약금은 돌려주고 중도금 다시 받느니 아예 중도금에서 정산해버리면 되잖아요. 혹시 계약금을 10% 받았다. 그럼 중도금 받을 때 1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금 10% 받았으면 2천만 원 받았을 테고 만약에 중도금을 1억을 받는다. 근데 계약금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럼 중도금 8천만 원만 줘도 그러면 중도금 1억 원 다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이행이 되면 계약금은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자, 매매 계약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의 비용.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매 계약할 때는 매도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느냐, 매수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누구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게 부담하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토지를 살 때 혹시 토지에 대한 측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균분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다만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 혹시 여기에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말소 등기 비용, 그다음에 매수인이 자기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이거는 매도인이 권리
이전 비용하고 매수인이 자기 권리 취득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측량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각종 조사 비용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쌍방은 서로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재산권 이전해 줘야 되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재산권은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513페이지 568조에 보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는 서로 간에 쌍무계약이니까 동시 이행해야 됩니다. 자, 동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쌍방이 서로 동시 이행해야 된다. 좋습니다.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인 거죠. 그런데 혹시 이제 뭐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동시행 앞에서 본 거하고 마찬가지로 동시 이행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갑이 먼저 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해 줬답니다. 그럼 을도 그 같은 시기에 대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적물 인도 먼저 받고 대금을 나중에 준다. 그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 줄 때까지 그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 줘야 돼요. 그 반대로 매매 대금을 먼저 줬는데 매수인이 목적물을 나중에 인도해 줬다. 그럼 매매 대금 받은 날로부터 목적물 인도할 때까지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도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는데 다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이후부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514페이지 상단부에 그 네 번째 줄에 문제는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누구에게 속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통성일과 판례는 인도 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과실 수취권을 갖는다. 그런데 대금을 완납한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그러니까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대금 완납 전에는 매도인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하겠지만 대금 완납 이후에는 매수인이 그 과실을 수취한다. 왜 그러냐? 서로 간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금을 줬으면 매도인도 목적물 줘야 되는데 목적물을 늦게 줬다. 그럼 그로부터 생긴 사용이익을 매수인에게 같이 줘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약금 계약 중요한 부분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 취득과 관련된 거 하나 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